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3,31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8.3%에 해당되는 277건만 입건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지난 19일에는요. 경기대에서 발표한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보고서에 담긴 설문 내용인데요. 결국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도 정식 형사사건으로 취급받기는 쉽지 않은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들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이대로 두고 봐도 되는 것인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이 법이 1999년 이후 처음 발의돼서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네. 10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네. 자, 이제 스토킹을 뭘 처벌까지 해? 그냥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냥 좋은 사람 쫓아다니는 정도를 형사법이 이거 처벌까지 해야 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뭡니까? 맞습니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그다음에 음량이나 글자 같은 걸 남겨서 그 당사자에게 공포심을 그다음 불러일으키는 행위인데요. 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네. 그다음에 야, 사람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어떤 과거의 답습된 행동 때문에 그냥 남녀 간의 그냥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감정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거와는 다른 거죠. 그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 스토킹이 조금 이따 저희들이 같이 말하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스토킹이 단순히 그냥 전화 좀 하고 문자 좀 많이 보내고 술 마시면 네네. 아직 이렇게 문자나 전화 보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토킹 행위의 네네.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연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경찰대학교에 있는 한민경 교수님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사실 시점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라서 그 당시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이란 키워드를 넣어서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당연히 그 당시는 스토킹이 없었으니까 강력범죄 안에 검사의 공소장이라든가 법원의 판결문 안에 이제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건데 네네. 결론적으로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던 스토킹이 그 당시에 판결문을 검토해 보니까 전조 현상으로 스토킹이 다 있었더라. 네. 그 범죄들 중에 강력 범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건데요. 네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만 옳은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치 않는 거를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하는 사랑만 옳은 거고 그 사랑을 네가 받아주지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떤 형태이든지 내가 독점적으로 너를 소유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이루어지죠. 그 사람을 독점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성폭행을 하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을 영구적으로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갈 수 없도록 내가 극단적인 자학을 하는 모습들이 스토킹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 대략 말씀 주셨는데 비율로 보자면 스토킹 가해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어떤 겁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협박하죠. 협박. 너는 왜 내 사랑을 못 받아들여?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자해를 하겠다.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자학적인 어떤 공포심을 협박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일정 부분 폭행을 하는 거죠. 왜 내 사랑을 못 알아줘? 이러면서 신체적인 폭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요번 사건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납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그 내용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상대방을 살인하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 그래서 저는 스토킹 범죄는 그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을 하든 스토커가 자학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네. 둘 중에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참담한 사건의 전조가 스토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몇 개 최근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KBS에서 뭐 인분을 경찰에게 이렇게 뿌린다거나 뭐 이런 극단적인 자기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뭐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사건들이죠. 사실 하나의 사건은 분명히 피해 여성이 내가 납치를 당하고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 전에 분명히 이 남녀 관계의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만남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헤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 남성이 피해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과연 그런 어떤 초동 대응이 적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데 그런 상황에서 그 스토킹을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스토킹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국가가 지켜야 할 생명, 보호해야 될 생명 그리고 그 보호해야 될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존재를 했는 거죠. 네. 자, 지금의 스토킹 처벌법상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적절하냐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하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처벌의 형량은 그냥 일반적인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흉기를 들고 스토커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앵커께서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스토커는 그냥 만나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행동이 처음 시작하는 스토커의 행위거든요. 다만 그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킹 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과연 실형을 할 수 있겠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연 실형을 선택하고 구속을 할 것이냐. 그리고 바로 잠정조치라는 그 구치소나 유치장에 격리를 시킬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반드시 구속도 하고 잠정조치 중에 격리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지만 죄형 법정주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원칙, 즉 그 사람의 행동에 비례해서 형량을 부여해야 된다는 강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원칙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는 제발 좀 시각을 돌려서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말고 피해자를 가해자와 어떻게 완벽하게 공간적 분리를 할 수 있을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피해자의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거든요. 가해자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해자에게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에서 아무리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어떤 국민도 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여가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루속히 더 빨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단련시켜놓는 분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국가가 좀 제대로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호 조치를 한다는 게 100m 이내로 접근 금지라든지 이게 분리의 방법이라는 게 과거의 그 무슨 민사적인 방법 그 이상으로 좀 나가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가해자의 분리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가해자한테 100m 접근하지 마. 가해자한테 너 문자 보내지 마. 이건 가해자에게 하는 긴급 응급 조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가해자에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할 것이냐 이 생각인데 피해자를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호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와 있는 사건 중에 우리가 반면교사해야 될 사건이 피해자는 분명히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국가에게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골든타임인데 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는 시간보다 국가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시간이 짧아야 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법 체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100m 접근 거리로 했어요. 금지라는 거리로. 예. 거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네. 100m면 아무리 늦게 뛰어도 30초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2km 이상의 공간적 거리가 물리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조치를 조금 취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네. 갖고 있는 GPS 정보가 없어질 때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GPS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 피해자에게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순간에는 가해자를 잡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호하러 달려가서 달려가야 된다. 예, 달려가서 근접 경호해서 그 가해자의 위치가 나올 때까지 근접 경호하고, 가해자가 만약에 신병이 네. 확보되면 스스로 GPS가 끊겼으니까 그때는 구속할 수 있고 그때는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